2025년 9월 6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평화로운 새벽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무장한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일제히 숙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줄지어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죄자를 대하듯 차가운 수갑과 족쇄에 묶인 채 연행되는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명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44세 트럭 운전기사 마이클 로웰. 그는 매일 이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이클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었고 475명의 인간에 대한 모멸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일제히 구금되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미국 땅에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BBC는 현대판 노예 사냥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의 인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이것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죠. 한국에서는 청와대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새벽 2시에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금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즉시 영사 접근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씨는 밤새 남편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 몸 조심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김 씨의 11살 아들은 엄마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뉴스에서 왜 아빠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김 씨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물만 흘러내렸죠.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남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인데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뱃속 아기가 아빠 얼굴도 못 보는 건 아닌지. 전국 곳곳에서 이런 가족들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미국행 항공편을 알아보는 가족들로 붐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정당하게 입국한 근로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금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미국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고급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견한 엔지니어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식 초청으로 기술 이전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이에요. 이들까지 구금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배터리 생산 기술 교육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파견된 인력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마이클 로웰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자신이 아는 성실하고 따뜻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죠. 저들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단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마이클의 아내 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칭찬하던 그 한국 사람들 맞죠? 에밀리 생일 때 선물도 주고
맞아. 그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마이클의 속마음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니.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이 끌려갈 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이클이 왜 이렇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날들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로웰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44년을 살아온 토박이죠. 저는 트럭 운전기사로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자재를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트럭에 시동을 걸고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거든요. 뉴스도 잘 안 보고 선거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투표하는 정도였죠.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2024년 말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큰 건설 프로젝트에는 항상 많은 자재 운송이 필요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좋았어요. 기존 일보다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2월 초부터 현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20명 이렇게 조금씩 왔는데 몇 주 지나니까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죠. 처음 그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아침에 현장에 자재를 가져다 주면 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받아가는데 처음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일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몇 일 지나니까 그들 중 몇 명이 어설픈 영어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발음은 좀 어색했지만 진짜 성의 있게 인사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철수라고 자기소개한 3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는데 구글 번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미스터 마이클, 이 동네에서 맛있는 식당 어디예요? 근처에 마트 있어요? 한국 음식 재료 살 수 있는 곳? 처음엔 그냥 대충 가르쳐주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미국 문화를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들의 근무 태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자재를 가져다 줄 때도 이미 작업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밤 10시, 11시까지도 일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거야? 제가 궁금해서 김철수한테 물어봤더니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빨리 끝내서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가족을 두고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서 따로따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철수가 제게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마이클, 김치 먹어봐요. 한국 음식이에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죠. 아, 너무 매워요? 미안해요. 김철수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후부터는 그 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김치를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제 아내 세라가 만든 터키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했고요. 와, 미스터 마이클 와이프, 요리 정말 잘해요. 이영수라고 하는 40대 아저씨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극찬을 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 딸 에밀리의 12번째 생일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현장에 자재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김철수가 작은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들고 왔어요. 미스터 마이클, 딸 생일이라고 했죠? 이거 선물이에요. 포장을 열어보니 아기자기한 한국 전통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예쁜 인형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주말에 애틀랜타까지 가서 한인타운에서 직접 사온 거였어요. 한국에 제 딸도 있어요. 에밀리처럼 12살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요. 김철수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도 찡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남의 아이 생일을 챙겨주는 마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에게 인형을 줬더니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이 인형 정말 예뻐. 한국 아저씨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들도 많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박민준이라는 30대 중반 남성은 미국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번에 기술 이전 프로그램으로 다시 왔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한국 회사들은 현장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학위가 높아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야 진짜 기술자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니. 2025년 여름이 되면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완전히 통했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면 그들이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미국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9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트럭에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도 현장에 철강 자재와 시멘트를 실어다 줄 예정이었거든요. 김철수와 박민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죠. 그런데 현장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에는 한산한 도로에 검은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장한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FBI 작전 현장 같았죠. 뭐지? 오늘 뭔 일이 있나? 저는 트럭을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친구들이 범죄자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줄지어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김철수가 보였어요. 평소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그가 차가운 수갑에 손목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민준도 보였고 이영수 아저씨도 보였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IC 요원들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한 요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이민세관 단속국 작전입니다. 즉시 물러나세요. 저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방해하시면 체포하겠습니다. 요원의 차가운 경고에 저는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철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체념한 듯한 그 눈빛을. 버스들이 떠나고 현장이 고요해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번 단속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어요. 배터리 전문가가 미국에 많지 않다면 외국에서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게 한 뒤 임무가 끝나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었고 IC는 옳은 일을 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귀를 의심했어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 김철수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박민준은 아예 미국 대학 출신이라 영어도 완벽했고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대통령이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조지아주 하원의원 톰 존슨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에서 세금 혜택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지 고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만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사라 데이비스도 가세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에 더 오랜 시간 일하니까 기업들이 이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경쟁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가자 지역 여론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현장 앞에서 일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돌려줘. 외국인들은 돌아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저도 조지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니까 일자리 걱정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외국인들은 제가 직접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그 한국 사람들 결국 불법 체류자였잖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맞아. 우리 일자리 빼앗아 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좀 시원하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 한국인들과 매일 일했는데 그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제 일자리도 생겼다고요. 마이클, 넌 너무 순진해. 그들이 결국엔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였어. 지금 잡힌 게 다행이야.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이용만 하고 떠날 거라고. 세금 혜택 받아먹고 본국으로 도망가겠지. 제가 아무리 변호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마이클, 설마 한국 사람들한테 뭔 이익이라도 받았나? 왜 그렇게 편들어? 이런 말까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과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세라가 물어봤거든요. 여보, 그 한국 사람들 정말 불법 체류자였나 봐요?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야.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김철수는 정식 비자로 왔다고 했고, 박민주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왜 잡혀간 거죠? 그걸 나도 모르겠어.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고, 동네 사람들도 제가 한국인 편을 든다며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미국 제품 절대 안 산다. 애플, 테슬라, 맥도날드 모두 불매한다. 우리 국민을 저렇게 모욕하고도 우리 돈은 받겠다고? 이런 글들이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예약을 취소했다는 인증글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민족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정의로운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매번 눈을 감으면 그날 새벽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김철수가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에 오르던 모습, 박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던 그 눈빛. 도대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새벽 3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으로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발견한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구금된 475명 중 상당수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뭐라고? 합법적인 비자?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매체들도 찾아봤죠. CNN의 한 기자가 쓴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고급 기술 인력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철수와 박민준도 정말 합법적으로 와 있었던 게 맞는 건가?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찾아봤죠.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식 취업 비자나 기업 간 인력 교류 비자로 합법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는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급 기술 인력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준 말이 맞았구나. 박민준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번역기로 돌려가며 보니까 분노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리 국민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다니. 미국 제품 절대 사지 않겠다. 이건 국가적 모욕이다. 테슬라 예약 취소했다.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 제품 왜 사야 하나? 이런 글들이 수천,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한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글. 테슬라 모델 Y 예약 취소 완료했습니다. 6개월 기다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우리 국민을 저렇게 대하는 나라 차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만 1,500개가 넘었고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테슬라 주식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이폰 버리고 갤럭시로 바꿨어요. 맥도날드, KFC, 버거킹 모두 불매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죠.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가 쓴 칼럼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 행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했다. 일제강점기 때도 IMF 때도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그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아내 세라가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또 잠 못 자고 있어요? 벌써 며칠째예요. 미안해.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 한국 사람들 때문이죠? 저는 세라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구금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 정서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 같아. 세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가 그 사람들과 친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여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니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의 한 뉴스 채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한국인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6.25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지금도 북한에 대항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저는 또 다른 영상도 봤어요. 한국의 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깊은 원한과 분노를 의미하죠. 이 한이 집단으로 발현될 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이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어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구나.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거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김철수와 박민준, 그리고 이영수 아저씨. 그들은 제가 아는 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니.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비록 제가 평범한 트럭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제가 목격한 진실은 소중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날부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어요.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지아 타임즈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조지아 타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기자도 예상하지 못한 전화였을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한국인들과 매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기자는 제가 진지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평생 기자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려는 말은 현재 지역 여론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아내 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괜찮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오후 3시, 조지아 타임즈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어요. 기자 제니퍼 톰슨이 저를 맞이했는데 생각보다 젊고 진지한 여성이었어요. 로웰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인터뷰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됐어요. 녹음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떨렸지만 김철수와 박민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로웰 씨,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44년을 조지아에서 살아온 평범한 미국 시민이죠.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자재를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어요. 그 한국인 근로자들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저는 매일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법 체류자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철수라는 친구는 정식 취업 비자로 왔다고 했고, 박민준이라는 분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민준 씨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일부 구금된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들에게 쇠사슬을 채운 건 단속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저는 그날 새벽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도 그들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경제를 살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어요. 범죄자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잖아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이게 미국이 할 일인가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역 여론은 이번 단속을 지지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역 여론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직접 알지 못해요. 저처럼 매일 함께 일해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제 딸 에밀리의 12번째 생일 때 한국 인형을 선물해줬어요. 자기 돈 들여서 애틀랜타까지 가서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 제 딸도 있다. 에밀리처럼 12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김철수의 눈물 글썽한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사람이 범죄자인가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남의 아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요? 이영수 아저씨라는 분도 있어요. 40대 분인데 제 아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미스터 마이클 와이프, 요리 정말 잘한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죠.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정부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다른 기자들과 편집자들이었죠. 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나 봐요. 계속하세요, 로엘 씨. 편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44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한 근로자였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범죄자처럼 대한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편집장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로엘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제가 한 말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세라에게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해줬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용감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날 밤, 제 인터뷰 영상이 조지아 타임즈 웹사이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몇 시간 만에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로엘 같은 사람이 진짜 미국인이다. 용기 있는 증언에 감동받았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용기가 있는 시민이 있어서 다행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한국인들한테 뇌세탁당한 것 같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김철수와 박민준의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김철수의 아내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9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특별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 생중계 화면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316명의 한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안도감과 굴욕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 아이들이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김철수는 보이나? 저는 화면 속에서 제가 아는 얼굴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전체적인 장면만 비춰서 개별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귀환한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시설에서 겪은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정민호 씨였죠. 제가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던 구금시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10명이 함께 있으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고 변기가 막혀서 더럽고. 정민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말하기 힘든 것 같았죠. 식사로 나온 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래된 빵과 차가운 음식만 주었어요. 케밥도 저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는 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일주일을 보냈다니.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박소영 씨였는데 그녀는 LG에서 파견된 기술자였다고 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 두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구금됐습니다. 박소영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영어로 계속 설명했어요. 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 왜 나를 가두는 것이냐고요? 하지만 요원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만 했죠.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우리를 마치 동물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렀고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이게 인간 대접인가 싶었죠. 세 번째로 나온 증언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박민준이었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알고 지낸 그 박민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죠. 저는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박민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제 비자예요. 2026년까지 유효한 합법적인 비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주일 동안 구금시설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아무리 영어로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단정하고 대했어요. 박민준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한 인터뷰가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구금시설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들도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차나 LG에서 정식으로 파견된 기술자들이었죠. 우리는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번 단속은 잘못된 것이었나요? 박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적어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금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대한 방식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나온 증언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현대차에서 파견된 베테랑 기술자 김대식 씨였죠. 저는 30년 경력의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기술자예요. 김대식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그가 계속했어요. 구금시설에서 만난 미국 경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도둑들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언제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이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이번 단속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 증언이었어요.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였어요. 제가 그렇게 찾던 김철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우리를 지지해준 미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김철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구금시설에서 한국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 마이클 로웰이라는 미국인이 우리를 위해 증언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과는 몇 달 동안 함께 일했는데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 딸 에밀리의 12번째 생일 때 선물도 드렸었는데 그런 저희를 기억해주고 진실을 말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아내 세라가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가 옳은 일을 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구금된 475명 중 상당수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주일 넘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다니?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친구들아.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속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더 일찍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더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박민준에게서였어요. 마이클, 안녕하세요. 인터뷰 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부당한 일을 보면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평범한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라도 정의를 위해 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이클 로웰의 증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었습니다. 2위는 테슬라 예약 취소, 3위는 마이클 로웰이었죠. 한국인들은 분노를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갑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정수 씨는 그날 아침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모델 Y 예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예약 취소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국민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나라 제품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김정수 씨는 8개월을 기다려온 테슬라 예약을 단숨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증샷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죠. 테슬라 예약 취소 완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대하는 나라 차는 타고 싶지 않다. 그 게시글에는 12시간 만에 2,500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테슬라 주식 전량 매도했어요. 300주 가지고 있었는데 다 팔았습니다. 맥북 프로 주문 취소하고 LG 그램으로 바꿨습니다. 아이폰 버리고 갤럭시로 갈아탔어요. 더 이상 애플 제품 안 삽니다. 이런 움직임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마트 수입식품 코너에서 근무하는 박영희 씨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잘 나가던 미국산 쇠고기가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대신 호주산, 뉴질랜드산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죠.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산은 사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을 그렇게 대하고도 우리 돈은 받겠다고 하나. 부산의 한 애플 전문 매장 사장 최민호 씨도 급격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갑자기 아이폰 판매량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아이폰 15 프로를 예약했던 고객들이 연일 취소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매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예약 취소하고 갤럭시로 바꿀게요.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잖아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존엄 소비라고 명명했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종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번 반응은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선 존엄성 회복운동입니다. 돈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예비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첫 주 동안 미국산 제품 수입 주문량이 전주 대비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심은 8% 증가했죠.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사실상 멈춰버렸거든요. 현장을 방문한 조지아 타임즈 기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 장비들이 그대로 멈춰서 있었고 건설 자재들은 쌓여만 가고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 제임스 윌슨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떠난 이후 공사 진척률이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 기술을 대체할 현지 인력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윌슨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는 매우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할 수 있는 미국 기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로버트 데이비스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최소 6개월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은 약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대체 인력의 임금이 한국 근로자들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조지아주의 정치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고용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던 그들이었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떠나자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조지아주 하원 의원 톰 존스는 며칠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주 상원의원 사라 데이비스는 더욱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복잡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속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현실을 마주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메리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처 식당들, 편의점들이 모두 손님이 줄어서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좋은 고객이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가고 점심도 자주 먹으러 왔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이클 로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현장을 지나다니며 텅 빈 건설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곳을 위해 땀을 흘렸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떠난 지금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알게 됐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구나. 김철수, 박민준, 이영수.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는데,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타격이 컸습니다. 테슬라 한국법인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예약 취소가 30%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애플 코리아도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문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인정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었고, 특히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었거든요.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로 뭉쳐 존엄을 지켜왔던 민족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도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격렬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죠. 지갑을 닫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마이클 로웰처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평범한 트럭 운전기사였던 그가 보여준 용기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은 인간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줬어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의 조용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공사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양국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 없이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의와 존엄을 위해 한국은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 구독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